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파나 수업을 함께 할 거예요. 파나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파나의 종류와 방법을 알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파나는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1, 2, 3, 4라고 이렇게 그 숫자가 써 있죠. 이거는 공파나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폐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오목판으로 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 봉지 같은 경우에는 오목판 형식의 그라비어 인사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도장은 볼록판, 그리고 떡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양을 도장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볼록판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평파나의 오프셋 방식이죠. 이렇게 실생활에서 파나가 많이 사용이 돼요. 파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파나는 직접 그린 회화가 아닌 판재를 사용하여 찍은 간접 회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림은 우리가 뭐 연필이 됐든 아니면 물감이 됐든 종이에다가 혹은 어느 판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잖아요. 그런데 파나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판재를 이용해서 판을 새기거나 혹은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다른 곳에다 찍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간접 회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쇄물을 파나로 찍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파나는 이제 대부분이 예술활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파나의 특징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방금 말했던 간접성이 바로 그 간접회화 얘기했던 거고요. 복수성은 인쇄에서 최대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동일한 그림을 여러 장 찍으니까 이게 바로 복수성 파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모노타입 제외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성은 생활 속의 활용도가 높음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자 봉지라든지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에서 다 파나가 활용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재에 따른 재질감은 이따가 파나의 종류를 보여주고 그리고 파나의 종류에 따른 작품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보면은 느낌이 다 다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파나의 특징 해서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파나의 종류는 볼록파나, 오목파나, 평파나, 공파나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요. 먼저 볼록파나 먼저 보겠습니다. 볼록파나는요. 판의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어낸다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해요. 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판에다가 조각칼로 새겨요. 그러면 새긴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갈 테고 안 새긴 부분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롤러를 가지고 잉크를 문지른다 하면 볼록한 부분에만 잉크가 묻겠고요. 거기에다가 종이를 얹어서 바렌으로 쓱쓱쓱쓱 문지르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요.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좌우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든 파나에서는 좌우가 바뀌는데 이따가 공파나는 좌우가 바뀌지 않는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이제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넣고요. 그리고 형과 색의 단순화, 선명화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칼로 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보다는 단순하거나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판재가 뭐 나무냐 혹은 리놀륨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조각칼로 인해서 이제 칼자국 효과로 흑백 대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볼록파나를 쓸 수 있는 그 판재는 뭐가 있을까요? 목파나, 리놀륨, 지파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볼 텐데 목파나부터 볼게요. 나무를 사용해서
파나를 제작하는 거를 목파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놀륨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리놀륨 파나라고 해요. 이것은 재질이 좀 단단해서 목파나보다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파나는요. 지파나 하니까 종이로 하는 파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이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두께가 있는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볼륨감을 나타내주고 그렇게 볼록한 부분을 찢는 것을 지파나라고 합니다. 콜라그래피는 다양한 재료를 붙여요. 지파나는 종이만 붙인다면 콜라그래피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상 제품 같은 거를, 일상용품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찍어내는 것을 콜라그래피라고 합니다. 고무파나는 고무로 이용해서 만든 거.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좀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직파나는 뭐 나무판이 됐든 아니면 우드락판이 됐든 거기다가 판 위에다가 뭐 가위 혹은 열쇠 뭐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 사물을 직접 판에다가 찍어서 그 문양을 나타내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직파나라고 합니다. 작품을 보면요. 첫 번째 작품이 이렇게 오윤 파나 작가의 그런 목파나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백의 대비가 강한다든지 간결한다든지 그리고 목파나에 이런 칼자국 맛이 난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모두 녹아있는 작품이죠. 두 번째는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맨홀 뚜껑 패턴 프린트 그룹인데 뭐냐면요. 길거리에 있는 맨홀 뚜껑의 문양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티셔츠라든지 아니면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천연 그리고 친환경으로 썼고요. 그리고 잉크 또한 친환경으로 썼기 때문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렇게 문양을 찍어가지고 그 나라에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캠페인처럼 열렸던 그런 그룹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특이한 맨홀 뚜껑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도 체육대회가 됐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이 됐든지 반티 혹은 학년티로 이렇게 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이 제작한 작품이에요. 귀엽죠? 곰돌이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콜라그래피예요. 뭐냐면요. 휴지를 꼬아가지고 얼굴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눈 부분은 우드락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 그러니까 생선, 이 부분에서는 그 뽁뽁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마치 비닐 같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고 앞부분에는 그거고 그 옆에 부분에는 그 랩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붙였더니 또 이것 또한 비닐의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붙인 다음에 찍어내는 거 이게 바로 콜라그래피입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볼록파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영상으로 잠깐 찍어봤는데요. 볼게요. 우리 지우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우개 볼록파나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만의 시그니처 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지우개에다가 그림 그리고 혹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파면 돼요. 근데 커터칼이나 이런 거보다 조각칼로 파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주를 찍어서 꽁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파는 것도 너무 귀찮다 라고 하면 그냥 글루건으로 볼록판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글씨가 거꾸로 찍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로 써줘야 돼요. 아까 전에 좌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바렌으로 문질렀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목판 설명드릴게요. 오목판은 판의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밀어 넣어서 프레스에 강한 압력으로 찍어내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삐죽한 어떠한 그런 금속 재질로 된 것을 가지고 판을 이렇게 요철을 내요. 그런 다음에 잉크를 문지르면 그렇게 쏙 들어간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종이를 대고 프레스기로 꾹 눌러주면 속에 들어간 잉크가 쏙 빠지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은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얇은 그런 니들 같은 걸로 파다 보니까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판에 직접 새기거나 부식을 시키는 그런 간접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애칭, 애꺼틴트 이러면서 쭉쭉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간접법이 애칭, 애꺼틴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판에다가 방식제를 바르고요. 그리고 금속 바늘, 그러니까 삐죽한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동판을 이렇게 긁어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방식제가 벗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동판을 산에다가 넣으면 방식제가 벗겨진 부분에는 부식이 되고 방식제가 붙어 있는 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아요. 그럼 부식이 된 부분은 당연히 온폭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잉크를 밀어 넣으면 아까 전에 이렇게 봤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꺼틴트도 마찬가지로 간접법인데요. 이거는 방식제 대신에 송진가루를 쓰는 거예요. 송진가루를 넣고 그 위에 열로 고착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산에다가 이것도 넣어요. 그러면 송진가루가 고착된 부분에는 당연히 부식이 되지 않겠고 송진가루가 묻지 않은 부분에는 부식이 돼서 온폭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잉크가 고일 테고 프레스기로 꽁 찍으면 그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에 잉크가 쏙 빠져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그레이빙, 드라이 포인트, 메조 틴트 이거는 직접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니들이 됐든 뷰랭이 됐든 뭐 로커가 됐든 이걸로 판에다가 직접 새겨가지고 온폭하게 만드는 거를 말을 합니다. 드라이 포인트는 아마 많이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판에다가 이제 니들과 한마디로 송곳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학생들이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아까와 달리 좀 더 정교한 게 보일 거예요. 그쵸? 듀러의 작품인데요. 보면 선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렘브란트 그림 그리고 고야의 작품 메조틴트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볼록파나와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니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열심히 쓱쓱쓱쓱쓱쓱 팠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양이 나왔어요. 잉크를 발라야겠죠? 그런 다음에 짠! 네, 종이를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작품을 봤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볼록파나일까요? 오목파나일까요? 당연히 볼록파나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문제를 냈냐면 니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혼동을 겪나 봐요. 오목판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볼록파나가 양각이랑 음각으로 나뉘어요. 양각이 뭐냐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빼고 나머지를 판 것. 그러니까 배경을 판 것을 양각이라고 하고요. 음각은 내가 문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거기만 판서 배경을 남기는 것. 이것을 음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음각을 표현한 볼록파나가 될 것입니다. 평파나는요. 평평한 판에다가 유성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평파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판에다가요. 유성 잉크가 됐든 크레용이 됐든 이걸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잉크가 묻겠죠. 그러고 나서 종이를 묻혀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파나의 방법은 아니고요. 데칼코마니 방법이라고 해서 아마 물감 쭉 짜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가깝고요. 그 석파나 같은 경우에는 석판에다가 이제 유성 잉크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특별한 화학용액 같은 거는 이제 발라서 도안을 고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전체 물칠하고 이제 물칠을 하게 되면 물과 기름이 반발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석판에는 물이 스며들지만 도안에는 이제 스며들지 않겠죠. 그 후에 유성 잉크 바른 다음에 롤러로 석판을 문지르면 물이 묻은 판에는 잉크가 묻지 않고, 그리고 유성기가 있는 그 도안 그림에만 잉크가 묻어서 찍어내는 거. 사실 그게 석판화, 그 평판화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아이고, 네, 이거 찍어내는 거. 자, 특징은요, 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회화적이에요. 내가 유성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내가 회화적인 느낌을 같은 걸 여러 장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냥 그 직접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랑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종류는 방금 설명드린 석판화가 있고요. 모노타이프가 있는데, 모노타이프는 단 한 장만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이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칼코마니 방법이 있고요. 마블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석판화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모노타이프는 한 장만 찍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품으로는 이런 게 있고요. 로트렉 같은 경우는 정말 석판화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리고 샤갈 작품도 있고요. 또 피카소도 역시 평판화 제작한 것이 있어요. 다 느낌이 그냥 일반 회화, 그냥 그림, 이렇게 손그림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공판화입니다. 공판화는 이제 판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 사이로 잉크를 밀어 넣어서 찍는 것을 공판화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OHP 필름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세요. 내가 그린 그림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쏙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래다가 종이를 깔고 위에다가 구멍 뚫은 OHP 필름을 얹은 다음에 잉크를 위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줘요. 그러면 구멍 뚫린 부분으로 이렇게 쏙 잉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림의 좌우가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다 좌우가 바뀐다. 하지만 공판화는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재료에 찍을 수 있어요. 나무판에도 찍을 수 있고요. 벽에도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철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어느 곳에든 찍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등사판의 원리를 이용한다. 공판화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스텐실은요, 직접 판에 구멍을 뚫어 판재를 제작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봤던 OHP 필름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게 그게 스텐실의 방법이고요. 실크 스크린은 그러니까 실크에다가 이제 사진이 됐든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려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강강제 바르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따가 요거를 영상이랑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잉크가 실크 스크린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해서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실크 스크린이에요. 대표 작가는 앤디 워홀이 있을 거예요. 앤디 워홀 그리고 바자렐리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시 작품도 있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고요. 오바트의 대표 작가죠. 바자렐리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뱅크시. 뱅크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뱅크시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알려진 게 없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이렇게 빨리 사사삭 그림을 그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왜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으니까요. 어느 경찰이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데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밤중에 몰래 정말 빨리 그리고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스텐실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스텐실은 이렇게 파고 하는 게 그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것을 다 제작해 놓고는 그냥 판에다 그러니까 벽에다 붙이고요. 스프레이로 칙 뿌릴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스펀지나 뭐라 찍을 수도 있지만 정말 빨리 작품을 만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시는 잡히지 않고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실크 스크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크 스크린의 방법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실생활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요. 실크 스크린은 아까 실크로 제작을 하고 틀에다가 실크를 이제
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킹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스타킹을 씌워주세요.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요. 얘는 좌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글씨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50 본드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발랐는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요. 카드든지 뭐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물감을 밀어서 넣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재사용, 많이 제작을 할 수가 있죠. 파나에 같은 경우에는 작품 밑에다가 넘버링을 써요. 여기서 에디션, 에디션 넘버, AP, TP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에디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판으로 찍어낸 작품 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넘버는 이제 그런 1년 번호를 적는 거예요. 옆에다가 3, 이렇게 하고 슬러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0장 찍은 것 중에 세 번째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AP, 작가 보관용, 그리고 TP, 이거는 시험용으로 찍어보는 거, 그리고 PP, 이거는 교환용 혹은 선물용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CP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판화 제작하지 않을 거야, 끝이야 라고 하면서 폐기하기 전에 이렇게 CP를 이제 찍는 그런 넘버링입니다. 서명 방법은요, 이렇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번호 총 매수 50장 중에 내가 이거 세 번째 거야, 네 번째 거야 이렇게 적는 것, 그리고 이 판의 제목,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이게 언제 제작했는지.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있다면 이렇게 아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스텐실은 사실 집에서든 아니면은 학교에서든 정말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OHP 필름이 아니라 그냥 종이, 그러니까 A4 용지 종이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가위가 됐든 칼로 됐든 그래서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스폰지나 아니면 제가 아까 썼던 그런 카드나 납작한 재료를 가지고 물감을 밀어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몇 장이고 계속 반복해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텐실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